오늘 브리핑 순서는 브리핑에 이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333번째 정례 브리핑으로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재개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재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건축위원회가 지난 14일 조천읍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확보에 필요한 용적률 완화, 세대수 확대 등 특별건축구역 지정 특례 적용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번 심의 의결로 2006년 1월부터 추진해온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온갖 어려움을 딛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합 측은 이번에 건축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둘째, 인면 특화 계획 마련, 세 번째, 고용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1층에 주민 쉼터 및 공개 공지를 배치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여러 가지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커튼월 룩으로 인면을 특화하는 등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해서 조천읍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심의에서 확정한 건축계획은 대지면적 4,054제곱미터, 연면적 35,937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29층이며 지상 1, 2층에는 상가를, 그리고 4층부터 29층까지는 아파트 256세대를 배치하고 아파트 구성은 65제곱미터 154세대, 59제곱미터 102세대입니다. 1층 일부에 공개공지를 배치하고 3층과 29층에 입주자 쉼터를 두어서 주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단지 안에 보행로를 조성해서 공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최종적인 사업 개요는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 시 결정될 것이며 우리 시에서는 5월 중으로 조합과 공동사업 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LH 또는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사업 대행자로 지정하는 등 사업 추진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갈 예정입니다. 현재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은 총회를 거쳐서 시공사, 또 설계감리사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해서 공사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고 오는 8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와 일반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말을 준공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읍구 교동아파트는 2006년 1월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07년 7월 착공한 바 있으나 2012년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왔습니다. 2013년 5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의 교동아파트가 방치 건축물 정비법에 따라 국가 법정계획에 반영되었고 또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동아파트는 공사가 중단되면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장기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2020년 7월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 및 LH와 수차례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는 인접 토지를 매입해서 조합과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LH는 미분양 물량을 공공주택으로 매입하며 조합과 건설사는 채권자와 변제를 약정하는 것으로 공사재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재개는 오랜 시간 방치되어 온 민간 아파트 건설 사업을 공공의 영역에서 함께 해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재개된 것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LH가 사업에 참여해서 신뢰성과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재개되면은 미완공 건축물의 장기 방치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 지역의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하고 비교적 입지가 좋은 주거 밀집 지구에 새로운 상가가 들어서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행복도시 예정 지역과 기존 읍면 지역 간의 주거 환경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10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예정구역을 선정하고 체계적인 정비 사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읍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 시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전체 규모는 올해 본 예산 1조 8,173억 원보다 2,455억 원이 증가한 2조 62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934억 원이 증가한 1조 5,617억 원을, 특별회계는 520원이 증가한 5,0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초과세입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1,659억 원과 국고보조금 486억 원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올 10월 신용보증재단 설립을 목표로 운영예산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연민전 1,050억 원을 추가 발행하기 위하여 캐시백 지원금 10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210억 원에서 310억 원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차 보전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관련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0월에 개관할 예정인 시립도서관 운영비 26억 원과 또 5월에 준공 예정인 세종 예술의 전당 시설 보강비 23억 원을 편성했고 조치원업 신흥리 운동장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시설비 52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국비를 추가 확보해서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과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기존 535대에서 1965대로 대폭 확대하였고 전기 화물차와 전기 유륜차도 추가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도시 바람길 숲을 완공할 수 있도록 4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시 주력산업인 자율주행차 분야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구 기반 조성,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 자율주행 관련 사업비 59억 원을 반영하였고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서 청년센터 이전 예산 4억 원, 또 웹툰 캠퍼스 조성비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완공 예정이던 전동 복범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내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전이면 복범에 54억 원, 전동면 복범에 52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올 하반기 금남면 복범 건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 17억 원을 반영하였고 4호점 설계 예산 3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154억 원을 반영하였고 대평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매입비 51억 원을 편성하여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말씀드린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앞으로 시의회에서 심의 있는 논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의 시성과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는 코로나19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년도 제99회 어린이날 행사를 전면 비대면 행사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프라인 무대 및 체험 행사 대신에 스튜디오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하고 5월 한 달 동안 어린이 축제 홈페이지와 세종시 공식 유튜브 채널 또 줌 등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먼저 어린이날 기념행사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5일 기념식과 모범어린이 표창 등을 11시에 세종시청 여미실 무대에서 진행하고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전에 녹화한 어린이 합창, 또 집콩놀이 상자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이어서 헤이지니와 함께하는 생방송 세종 안방 놀이터, 어린이 인형극, 세종 작은별 콘서트, 그리고 세종시장과 함께하는 요리교실 등을 16시까지 계속 송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월 한 달 동안 열리는 온라인 프로그램과 협력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족 얼굴 그리기, 세종 한글 퀴즈, 그림 일기 그리기 등이 있고 협력기관 프로그램은 세종문화재단에서 한글 전시회, 뮤지컬, 국악, 동화극 등을 진행하고 또 세종소방본부에서는 비대면 119 안전체험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3월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와 어린이가 참여하는 어린이 축제 기획단을 구성해서 시민과 어린이 중심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를 아예 진행하지를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나마 전환해서 다소나마 어린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열리는 세종 어린이 대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또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및 이신청 접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오늘자로 금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전국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지난 3월 16일 공개된 기존안 19.608%에서 19.05%로 조정되었고 우리 시의 평균 상승률은 기존 70.68%에서 70.25%로 낮춰졌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4,095건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 중에서 11.5%인 470건이 반영되어 일부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의견 수용률 3.3%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 전국 평균 5%에 비해 수용률이 크게 높지만 그래도 역시 우리 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공시가격을 공시하면서 주택별 특성과 가격 참고 자료를 포함한 산정 기초 자료를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신청 기간 내에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콜센터
1644-2828로 전화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출한 이 신청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 검토를 거쳐서 6월 말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재산세 급증 우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격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올해 재산세가 폭등하지는 않을 것이라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주택 보유자와 종부세 대상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겠으나 6억 원 이하 1주택인 경우 세율 인하로 재산세가 오히려 감소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공동주택의 83%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가 이번 재산세 세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한편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1주택자는 전년보다 50%, 다주택자는 200%의 보유세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람동 호령마을 7단지 전용주택 102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 원에서 올해는 9억 3천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종합부동산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지난해 76만 원이었던 재산세가 올해 98만 원으로 늘어나고 종부세까지 합치면 120만 원 정도의 세부담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 공시가격과 산정 기초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있으실 경우 기한 내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시민 여러분들 그러니까 납세자를 돕기 위해서 분납과 납부 유예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고충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운영 중이니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보유세 증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조세정책 변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예정되어 있는 세종 스마트시티 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그러니까 27일부터 진행해온 2021년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이 오늘까지 사흘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시는 세종 스마트시티의 가치와 철학을 널리 알리고 글로벌 스마트시티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포럼을 마련한 바 있고 그간 개막식과 기조연설, 6개 세션 등의 제반 행사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 세종 스마트시티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 세종시가 세계 최초로 도시 차원에서 스마트시티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글로벌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서 국제사회에 보편다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의 비전을 담았습니다. 선언문은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로 스마트시티를 제안하고 스마트시티 조성 및 운영 원칙 7개 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령이나 성별, 계층에 따라 소외받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실행할 것. 둘째,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할 것. 셋째,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사용, 공개 등에 관한 모든 절차와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넷째, 신기술과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것. 다섯째, 스마트시티 추진 재원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할 것. 여섯째, 산학, 연 및 시민과의 협력, 합의를 통해서 어느 도시에나 적용 가능한 표준을 개발하고 일곱 번째, 명확하고 일관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것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는 스마트시티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모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세종 스마트시티 선언이 앞으로
세계 여러 도시가 주거, 보건, 환경, 일자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좌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포럼 종료 후 이번 선언을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글로벌 스마트 시티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사전에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종방송 이병기 기자입니다. 4월 27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 무산으로 시민들이 실망감이 큽니다. 국회를 방문하셨는데 무산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그리고 향후 전망 등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로서도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저희는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또 기대를 했었는데 저로서도 아주 당혹스럽고 또 매우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엊그제 국회에 가서 박병석 국회의장님,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정진석 의원 등을 만나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야당 측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추후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종의사당으로 11개 상임위원회와 또 예결위원회를 이전하는 것이 또 유연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국회의장과 본회의장을 서울에 둘 경우에 유연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 다수 의견입니다. 또 이는 지난 2월 25일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지금 여당은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어서 원내 지도부가 좀 구성이 됐고 또 야당에서도 조만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새로 이제 구성하게 되고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좀 여야 간에 잘 합의가 돼서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은 제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 윤호중 원내대표죠. 윤호중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 부대표 두 분이 계시는데 김성환 의원 또 한병도 의원 두 분을 어제 찾아가서 뵙고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좀 반드시 신속하게 좀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국민의힘에서도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운영위원회 대부분이 새로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미 이제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됐고 우리시 또 강준현 의원이 또 원내 부대표가 됐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 좀 활동할 예정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정파적 이해관계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도 원칙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특별한 반대의 의견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모아서 상반기 중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도 이제 필요한 협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시 출신 강준현 의원님 그리고 홍성구 의원님과 함께 여야 지도부를 계속 설득해서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운영위원회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려 주신 국회법 개정안이 늦어진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 브랜드 표기에 관해 최근 신도시 특정 단지에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급히 지정한 조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에 관해서 시의 명확한 입장과 기준, 앞으로의 해결책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행복도시 준공 지역이 이제 해제되고
또 행복청으로부터 우리 이 세종시로 업무 이관할 때 뭐 기관 간의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잘 협의가 됐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뭐 알으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좀 홍보를 해드려야 됐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기반은 행복도시 준공 및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및 관리권한 이관 시 행복청과 시에서 충분히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5개 광고물 조례에 공동주택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재도장 안내, 또 현장 계도 등을 통해서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천마을 5단지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또 이외에도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현장 계도도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종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